제117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도 일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번 조치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 철회할 것이 아니다 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어젯밤 늦게는 한국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 요구하면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본이 제안한 삼국 중재위안을 거부하고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는 한국이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면서 추가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확산될 조짐만 보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자신도 인정했듯이 이번 사태가 맞대응의 악순환으로 이어져서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한일 양국의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신은 벌써부터 급락하며 흔들리고 있고 일본의 언론들조차 이번 경제보복 조치가 일본 경제에 미칠 피해를 한 목소리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가 간 자유무역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20일 막을 내린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선언문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서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외교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맞대응으로 문제를 키울 것이 아니라 문제의 발단을 이해하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국민적 감정에 기대어서는 한일 관계를 영원히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를 키운 것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작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대법원 판결은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편 판결에 따른 외교적 해결은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무슨 외교적인 노력을 했습니까? 일본 정부도 해당 기업도 동의하지 않는 기금 조성안 상대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졸속안에 불과했습니다. 흔히들 일본 참여선거가 끝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데 참여선거로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명분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유정자로서 철저히 국익에 기반하여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인 대한민국 정부의 수반으로서 동북아 전체의 평화 협력 관계를 구축할 의무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념과 감정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일본 전문가를 총동원해야 합니다. 일본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일본 통일 이낙연 총리도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합니다. 일본에 특사를 보내 문제 해결의 실무적 절차를 마련할 것도 제안합니다. 국민 감정,
도덕적 우위만을 고집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국가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대일외교 전문가와 전현직 외교관 등으로 구성된 범국가적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도 국가적으로 단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이념과 진영을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5당 대표를 불러 모아 해결 방안을 함께 의논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원내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황교안 대표도 이 회동에 참여할 것을 당부합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에 온 국민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위증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 내놓은 해명 또한 거짓말로 확인되면서 위증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은 없다,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다가 이를 뒤집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윤 후보자는 거짓말이 들통나자 변호사를 소개는 했지만 실제로 선임되지는 않았다며 뒤늦게 말을 바꿔서 도덕성 시비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임되지 않았다던 변호사가 윤우진 전 서장의 변호인으로 실제 선임돼서 활동했던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면서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황당한 사태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논란의 당사자인 이남석 변호사는 윤 후보자의 해명과는 달리 2012년 9월 당시 해외 도피 중이던 윤 전 세무서장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내사 사건과 관련한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는 선임계를 국세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남석 변호사는 3차례에 걸쳐서 윤 전 서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국세청의 복무 명령서를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수령했습니다. 이는 소개는 했지만 선임되지 않았다는 윤석열 후보자의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자 측은 또다시 옹색한 변명으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동생이자 윤석열 후보자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뒷북을 치고 나섰습니다.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던 이남석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계를 경찰에는 내지 않았고 국세청에만 냈다는 믿기 어려운 해명을 또다시 내놨습니다. 윤대진 국장 주장대로 윤석열 후보자가 직속 부하였던 윤대진 국장을 감싸기 위해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일체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명정대하게 사건에 접근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자신의 측근을 감싸기 위해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한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앞으로 검찰총장이 하는 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윤석열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청문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윤석열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갈등의 이면에는 양국 간 과학기술의 격차라는 우리에겐 뼈아픈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일본은 물리학, 화학, 생리학, 의학 등 기초 과학 부문에서 배출한 노벨상 수상자만 21명에 달하는 과학 강국입니다.
이런 기초과학 역량을 토대로 일본은 세계적인 기술 소재 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회에 접수되는 과학기술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 민원이 해마다 끊이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그래서 반도체 등 핵심 소재의 국산화가 더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과학과의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좁혀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국방부가 말썽입니다. 국방부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이공계 전문 연구요원 수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는 병역특례 감축계획 강행 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입니다. 국방부의 계획이 현실화되면 과학기술계는 물론이고 이공계 전문 연구요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들까지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현재 이공계 전문 연구요원 수는 고작 연간 2,500명에 불과하지만 전문 연구요원 제도는 박사과정 진학 및 연구직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서울대와 카이스트, 포항공대 학생 1,5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6%가 전문 연구요원 제도가 연구직 유입 효과가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출산율 저하를 이유로 들면서 이 인원을 2024년까지 절반 이하인 1,100여 명에까지 줄이겠다는 것인데, 과학기술 역량 축적을 위해 늘려도 시원찮은 판에 그나마 있는 인원수를 줄이겠다는 국방부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력이 뒷받침돼야 국방도 가능한 것입니다. 당장 이공계 전문 연구요원 감축 계획을 철회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 안타까운 잠원동 붕괴 사고에 이어 지난 주말에도 부천에서 철거공사 건물 가림막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 현장은 초등학교 통학로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철거 현장에서 인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철거공사는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재작년 2월부터 지상 5층 높이이거나 지하 2층 깊이인 건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 잠원동 붕괴 철거 공사에서 드러나듯이 사전 심의만으로는 철거 공사 현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서초구가 잠원동 철거공사 심의사항 과정에서 제시한 조건은 감리자의 현장 상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감리자는 공사 현장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물 높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거 현장이 도심인지 인근에 인도가 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철거 공사를 허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자체와 정부는 철거 공사를 허가할 때 국민과 공사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점검하여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베트남 출신 아내를 폭행한 한 영상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7년 인권위의 발표에 따르면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 경험 비율은 4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가정의 여성, 노인, 아동 등 약자들에 대한 가정폭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밀폐된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며 가해자와 반복적으로 접촉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5월 피해자 가족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가해자가 격리나 접근 금지 등 긴급 임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게 하며,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현행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가정폭력 관련법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간 국회가 공전 상태에서
공정 상태로 민생 법안이 표류하였는데 한국당 원내대표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 의지를 밝힌 만큼 가정폭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바른미래당은 앞장서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9일 개최된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사용자 위원들의 삭감안에 반발한 근로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되었습니다. 반면 지난달 6차, 7차 전원회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한 사용자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여 파행된 바 있습니다. 이런 광경은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최저임금 심의 문제의 본질은 결정 구조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단체 협상 구조로 진행되고 있어 매년 파행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노사 간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될 공익위원은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따른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충분한 심의와 합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위원회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 선출 방식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 개편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익위원회 선출 방식을 개선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중점 법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문재인 정권 심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경제 무능, 외교 무능, 안보 무능, 인사 독선에 빠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보수 대연합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광화문 촛불 민심의 외침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권 심판에는 동의해도 보수 대연합에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보수 대연합은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 중심의 낡은 기득권 연합을 말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배출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불법과 비리 혐의로 탄핵되고 감옥에 간 정당입니다. 보수 대연합은 그럼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아니 변화는커녕 더 극악한 수구 보수의 행태를 보이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을 치르자는 주장입니다. 이건 그냥 선거를 포기하자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만약 운이 좋아서 보수 대연합으로 승리한다고 해도 국가적 차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입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시대를 박근혜, 이명박 시대로 다시 되돌리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와 비전이 세워져야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가치와 비전으로 승리해야만 민생이 안정되고 나라가 발전하게 됩니다. 내년 총선 승리의 프레임은 보수 대연합이 아닌 개혁 대연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수 대연합이 승리 프레임이라는 얘기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보수 세력 내에서조차 보수 대연합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회의론이 나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라는 오래된 기득권 세력으로 문재인 정권이라는 새로운 기득권 세력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래된 기득권 세력은 새로운 기득권 세력의 명분과 세력만 강화해줄 뿐입니다. 황교안과 나경원이 주도하는 보수 대연합밖에 보지 못하는
정치 세력은 미래와 비전을 보지 못하는 정치 세력입니다. 기득권과 힘을 합쳐 또 다른 기득권 세력과 싸우겠다는 망상에 빠진 정치 세력입니다. 개혁 대납은 모든 기득권을 반대합니다. 안보파리 기득권도 반대하고 평화파리 기득권도 반대합니다. 보수파리 기득권도 반대하고 진보파리 기득권도 반대합니다. 개혁 대연합은 전경련도 아니고 전대협도 아니고 태극기 부대도 아니고 민노총 조직도 아닌 평범한 생활인들의 연합입니다. 개혁 대연합은 재벌과 건물주, 민노총과 공무원이 아닌 평범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먹고사니즘 대연합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는 신흥 기득권 세력과 자유한국당을 지탱하는 전통 기득권 세력 모두에 반대하는 반기득권 개혁 대연합만이 바른미래당이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개혁 대연합 실현에 우리 모두의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공개 발언 없습니까? 공개 발언이 없으면 회의를 비공개로 정하겠습니다.